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원종우 작가의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역사책과는 조금 다르게 역사적 사건 순서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지 않아요. 저자가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진짜 관심사는 날짜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가 근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저자가 책의 머릿말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 책을 전형적인 역사서라 말할 수는 없다. 내용의 대부분이 유럽사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의 나열이나 사건의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하고자 하는 근대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테마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노력과 시행착오, 좌절, 성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집단과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찾고 또 흐름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가 유럽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어떤 문화적 배경을 형성했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아가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주의까지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된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근대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의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삐딱한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학교나 교과서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실말이나 단서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역사적 서사에 정말 그런가? 질문하게 만들고요. 그런 질문이 쌓이다 보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역사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처음 이 책을 보면 500페이지가 넘는 부피감 때문에 살짝 놀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술술 잘 읽혀서 부담이 없었어요. 딱딱한 역사책은 읽기 싫으신 분들, 세계사를 어떤 흐름을 따라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역사를 가르치는 대신 세상을 보는 눈 하나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 유럽 문명의 시발점, 히틀러의 로마 따라잡기. 때는 1939년 5월, 유럽의 동북부와 남부에서 각기 군비를 증강하고 있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동맹을 체결하고 일본과 함께 국제 파시즘 진영 추축국 동맹을 구축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은 시작되고 이듬해 이탈리아도 참전, 파시즘 대 반파시즘으로 일컫는 제2차 세계대전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주제가 로마 제국인데 엉뚱하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글을 연 이유는
아직도 유럽에 남아있는 로마의 잔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흔히 나치라고 불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독수리 문양을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통과 권위를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 비잔티움 제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독수리 문양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다. 히틀러는 로마에서 비롯된 이 문양을 하켄크로이츠 이상으로 중시했으며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오른손을 뻗어 지켜드는 나치식 인사도 로마 제국에서 차용했던 것이다.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 내세운 제3제국의 개념도 신성로마 제국을 독일인이 세운 제1제국으로 삼은 개념인 만큼 그가 이래저래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었던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족주의 나치와 개방적인 로마의 가치관은 아무 관련도 없고 상반된 면도 많지만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히틀러에게 직계 조상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어진 족통, 나아가 위대한 고대 로마 제국과의 연관성은 내외적으로 중요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파울 교빌스는 강대해지던 나치와 독일군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로마의 다양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차용했다. 그가 로마를 나치의 원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문장이나 깃발 등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로마가 유럽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이랬으니 로마의 심장부가 위치했던 이탈리아 땅을 근거지로 한 무솔리니가 공공연히 제국의 부흥을 부르짖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1936년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후 신로마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천명하기에 이른다. 한때 세력을 크게 떨치며 유럽 제패를 누렸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이런 행보를 걸었던 이유는 그만큼 로마가 유럽의 뿌리이고 마음의 고향이자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5세기 서로마 제국 멸망 후 1500년이 지나고 그 후예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거대한 식민지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유럽 내부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다. 허나 그 이면에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제국에 대한 향수와 이상향으로서 로마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유럽인들의 무의식 속에 통합은 언젠가는 완수해야 할 지상과제로 남아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있는 유럽연합의 배경에도 로마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통합의 심리가 깔려있다.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킨 1957년의 6개국의 조약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되었다는 점, 로마 제국 부흥기에 변두리에 머물렀던 영국이 지금도 유럽 통합에 다소 소극적인 점, 콘스탄티노플을 포함해 로마 후기의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이슬람 국가이자 유럽 대륙의 남동쪽으로 치우친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줄기차게 시도하는 사실도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사상적 기둥 로마 제국. 유럽사에서 로마의 절대적 지위는 이후 유럽 왕들이 함부로 황제를 자칭했던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인도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성기의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대영 제국이나 중남미의 거대한 지역을 지배한 에스파냐 제국도 마찬가지다.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왕,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등이
황제를 칭한 예가 있다. 신성로마 제국은 서기 800년 로마 교황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한 공로로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 대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15세기 말 러시아의 이반 3세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름으로 러시아 일원을 통일하고 당시 유럽 동부의 지배자였던 몽골 제국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의 아들 이반 4세에 이르러 차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서 쓰인 이 칭호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동방 종교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의 법통을 계승한 것 때문이다. 결국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엠퍼러, 차르 등 황제의 칭호는 유럽 전역을 발 아래 두고 황제의 권위를 스스로 차지했던 나폴레옹을 제외하면 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들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이들의 황제 개념은 동양권, 즉 중국과 근대 일본에서도 한때 사용되었던 황제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권은 사나 제후국의 수, 영토의 크기나 인구에 근거해 명칭을 붙이는 데 반해 유럽의 황제는 로마 제국으로 회귀하는 정통성과 기독교의 수호자, 유럽의 지배자라는 관점에 의존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에 걸쳐 로마는 유럽인의 신성 불가침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복자로서의 물리적인 힘만으로 이런 불멸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가능할까? 도시국가 로마의 시작은 기원전 7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로마의 종말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시점인 476년으로 잡으면 그 역사는 1000년을 넘어섰다. 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비잔티움 제국이 15세기 중엽까지 존속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전체 역사는 2000년을 넘어섰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어떤 나라도 1000년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속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지역과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존경을 받는 나라는 더 드물었다. 이것이 로마 제국과 다른 패권 국가의 차이고 이 뿌리가 유럽의 힘이다. 유럽 문명의 두 뿌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일컫는데 전자는 그리스 문명, 후자는 유대 전통과 기독교를 뜻한다. 그리고 이 두 사상적 기둥을 내부에서 통합 부흥시키고 유럽 대부분 지역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 즉, 로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 정치와 사회 구성의 측면에서 로마와는 차이가 있었다. 로마가 패권국임에도 합리성과 현실성, 관용의 미덕을 제국에 영향하였던 모든 지역에 전파하며 끌어안은 반면 중국은 중앙의 나라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족 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비교적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다. 로마는 다른 민족을 지배 대상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야만 상태에 가까웠던 그들에게 기술과 문명을 전파하면서도 로마 시민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진정한 세계 국가를 추구했던 것이다. 로마는 제국 내 속주의 문화, 종교, 언어, 관습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자치권도 최대한 허용했으며 세금도 많이 걷지 않았다. 로마가 속주에 요구한 것은 제국의 일원임을 받아들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의 편에 서는 것 정도였다. 이탈리아 반도 내에 사는 로마 시민에게 특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타 지역에 근대 식민 지배를 연상시키는 탄압적인 차별을 했던 것도 아니다. 나아가 로마는 본국의 원로원 의원 자리도 속주 출신들에게 내주었고 네로 황제의 반대에 로마를 지키고자 일어난 갈리아 속주의 빈덱스 총독은 카에사르에 의해 복속된 갈리아 지방의 토착민 출신이었다. 이런 사실은 로마의 속주민이 제국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시 유럽에는 문명이라 할 만한 것조차 없었다. 정비된 도시나 도로, 통치 구조나 사회 시스템은 물론 독자적인 학문이나 예술도 발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냥과 기초적인 농업에 의지해 거칠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부족끼리의 잦은 충돌과 주변 민족에 의한 침략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로마의 확장은 단순한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침략을 넘어 고등 문명의 전파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나치나 일제가 내세웠던 시대착오적인 자기도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로마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들을 아직도 유럽 문명의 창조자이자 수호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근대적인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사회였다는 뜻은 아니다. 상당수의 로마 황제들이 암살당하거나 자살했고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나 5대 황제 네로처럼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 황제들이 등장해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검투사 경기에서 보듯 야만적이고 잔인한 면도 있었고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는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로마와 중세 이후 유럽 열강의 패권주의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일본 등 중세 말과 근대에 걸친 열강은 이미 고국 문명을 보유한 지역을 군사력으로 짓밟으며 문화를 파괴하고 자신의 가치를 강요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식량과 곡물, 자원을 수탈하고 창씨개명과 자국어 교육 금지를 통해 조선의 문화 자체를 말살하려 했고 에스파냐 정복자들에게 페루와 멕시코의 토속 문명은 박멸 대상이었으며 이를 명분으로 한 대량 학살의 결과 아즈텍, 잉카 문명은 기록도 거의 남기지 못한 채 괴멸의 길을 걸었다. 19세기 말의 조선은 이미 수천 년의 고유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중남미의 아즈텍과 잉카도 조직화된 사회 시스템과 종교를 보유함은 물론 로마 전성기를 능가하는 거대한 속초 건물을 세울 만큼 발달된 문명이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에스파냐는 군사력과 기만수를 통해 이들을 철저히 유린했던 것이다. 앞선 문물의 전달자 유럽 문화의 사상적 뿌리는 그리스에서 찾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근대 이전까지 유럽의 철학을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되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전 유럽에 전파했던 것은 로마다. 따라서 로마가 없었다면 그리스 철학은 지중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가 유럽 문명에 기여한 또 다른 부분은 팽창해가는 제국의 규모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는 점이다. 로마의 공공 건축물과 도로망, 생활 수도 시스템은 선진적이었고
일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어구는 단지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유럽 대부분과 독일의 일부 지역까지 통하는 광대한 포장도로망을 건설한 로마인의 구체적인 업적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 흔히 시저로 불리는 이 인물은 로마 문명을 서유럽에 전파한 선구자였다. 그는 미개한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및 스위스, 벨기에와 영국 남부의 부족 국가를 복속시키면서 앞선 문물과 문명을 전달하고 개화시켰다. 개방적이고도 관용적인 카이사르의 행적은 도리어 문명의 전달자라는 불멸의 영예를 남겨주게 되었다. 그저 잔혹한 침탈자, 지배자였다면 당한 쪽에서 이런 지위를 안겼을 리 만무한 일이다. 로마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과 발전된 로마식 시스템을 유럽에 전달했고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이르러 기독교를 승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전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기독교 영화에서 로마는 잔인한 박해자로 등장하고 콘스탄티누스 이전 300년간 박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았다는 것은 세계 종교를 향한 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는 이런 변화를 통해 기독교 세계의 종주국이 되고 이후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동방의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는 기독교 세계의 보호자로서 1000년 동안 역할을 하게 된다. 로마에 의해 종교, 정치, 문화, 철학, 예술 등 자양분을 공급받은 유럽은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와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인의 장점 가운데 합리적, 관용적, 개방적, 실용적인 면은 로마인의 전통적인 장점이기도 하다. 물론 유럽 역시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 수많은 역사적 패착과 오점을 남겨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장점들이 늘 제대로 구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로마라는 정신적인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많은 전쟁과 혁명, 그리고 2번에 걸친 세계대전 등 격동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구심력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로마는 유럽일까? 유럽을 알려면 로마의 바탕을 이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로마는 로마일 뿐 문명으로서의 유럽과는 다른 세계다. 중세 유럽 문명은 로마의 멸망과 함께 탄생해 그 시신을 먹어치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로마와 관련된 잡다한 지식들. 1.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이름만 바뀐 것이다. 2. 로마의 노예들은 비교적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의사나 교사도 많았다. 3. 지금의 영어 알파벳은 로마 문자를 그대로 차용했다. 4. 로마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고 여성도 기본권은 있었지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는 못했다. 5. 로마의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였고 제국 전체 도로의 길이는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 대표적인 도로인 아피아가도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6. 도시 로마는
총 길이 150km에 달하는 발달된 상수도망이 있었다. 7. 로마는 모든 도시에 공중 목욕탕을 지었다. 영국 도시 바스의 이름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낭독한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였고요.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의 나머지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더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좋은 양식으로 더 풍요로워진 시간.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꿀잠 주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원종우 작가의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역사책과는 조금 다르게 역사적 사건 순서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지 않아요. 저자가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진짜 관심사는 날짜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가 근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저자가 책의 머릿말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 책을 전형적인 역사서라 말할 수는 없다. 내용의 대부분이 유럽사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의 나열이나 사건의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하고자 하는 근대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테마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노력과 시행착오, 좌절, 성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집단과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찾고 또 흐름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가 유럽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어떤 문화적 배경을 형성했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아가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주의까지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된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근대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의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삐딱한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학교나 교과서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실말이나 단서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역사적 서사에 정말 그런가? 질문하게 만들고요. 그런 질문이 쌓이다 보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역사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처음 이 책을 보면 500페이지가 넘는 부피감 때문에 살짝 놀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술술 잘 읽혀서 부담이 없었어요. 딱딱한 역사책은 읽기 싫으신 분들, 세계사를 어떤 흐름을 따라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역사를 가르치는 대신 세상을 보는 눈 하나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 유럽 문명의 시발점, 히틀러의 로마 따라잡기. 때는 1939년 5월.
유럽의 동북부와 남부에서 각기 군비를 증강하고 있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동맹을 체결하고 일본과 함께 국제 파시즘 진영 추축국 동맹을 구축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은 시작되고 이듬해 이탈리아도 참전, 파시즘 대 반파시즘으로 일컫는 제2차 세계대전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주제가 로마 제국인데 엉뚱하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글을 연 이유는 아직도 유럽에 남아있는 로마의 잔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흔히 나치라고 불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독수리 문양을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통과 권위를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 비잔티움 제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독수리 문양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다. 히틀러는 로마에서 비롯된 이 문양을 하켄크로이츠 이상으로 중시했으며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오른손을 뻗어 지켜드는 나치식 인사도 로마 제국에서 차용했던 것이다.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 내세운 제3제국의 개념도 신성로마 제국을 독일인이 세운 제1제국으로 삼은 개념인 만큼 그가 이래저래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었던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족주의 나치와 개방적인 로마의 가치관은 아무 관련도 없고 상반된 면도 많지만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히틀러에게 직계 조상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어진 족통, 나아가 위대한 고대 로마 제국과의 연관성은 내외적으로 중요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파울 교빌스는 강대해지던 나치와 독일군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로마의 다양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차용했다. 그가 로마를 나치의 원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문장이나 깃발 등 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로마가 유럽인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이랬으니 로마의 심장부가 위치했던 이탈리아 땅을 근거지로 한 무솔리니가 공공연히 제국의 부흥을 부르짖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1936년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후 신로마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천명하기에 이른다. 한때 세력을 크게 떨치며 유럽 제패를 누렸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이런 행보를 걸었던 이유는 그만큼 로마가 유럽의 뿌리이고 마음의 고향이자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5세기 서로마 제국 멸망 후 1500년이 지나고 그 후예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거대한 식민지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유럽 내부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다. 허나 그 이면에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제국에 대한 향수와 이상향으로서 로마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유럽인들의 무의식 속에 통합은 언젠가는 완수해야 할 지상과제로 남아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있는 유럽연합의 배경에도 로마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통합의 심리가 깔려 있다.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 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킨 1957년의 6개국의 조약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되었다는 점, 로마 제국 부흥기에 변두리에 머물렀던 영국이 지금도 유럽 통합에 다소 소극적인 점, 콘스탄티노플을 포함해 로마 후기의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이슬람 국가이자 유럽 대륙의 남동쪽으로 치우친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줄기차게 시도하는 사실도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사상적 기둥 로마 제국. 유럽사에서 로마의 절대적 지위는 이후 유럽 왕들이 함부로 황제를 자칭했던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인도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성기의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대영 제국이나 중남미의 거대한 지역을 지배한 에스파냐 제국도 마찬가지다.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왕,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등이 황제를 칭한 예가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서기 800년 로마 교황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한 공로로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 대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15세기 말 러시아의 이반 3세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름으로 러시아 일원을 통일하고 당시 유럽 동부의 지배자였던 몽골 제국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의 아들 이반 4세에 이르러 차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서 쓰인 이 칭호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동방 종교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의 법통을 계승한 것 때문이다. 결국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엠퍼러, 차르 등 황제의 칭호는 유럽 전역을 발 아래 두고 황제의 권위를 스스로 차지했던 나폴레옹을 제외하면 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들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이들의 황제 개념은 동양권, 즉 중국과 근대 일본에서도 한때 사용되었던 황제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권은 산하 제후국의 수, 영토의 크기나 인구에 근거해 명칭을 붙이는 데 반해 유럽의 황제는 로마 제국으로 회귀하는 정통성과 기독교의 수호자, 유럽의 지배자라는 관점에 의존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에 걸쳐 로마는 유럽인의 신성 불가침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복자로서의 물리적인 힘만으로 이런 불멸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가능할까? 도시국가 로마의 시작은 기원전 7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로마의 종말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시점인 476년으로 잡으면 그 역사는 1000년을 넘어섰다. 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비잔티움 제국이 15세기 중엽까지 존속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전체 역사는 2000년을 넘어선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어떤 나라도 1000년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속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지역과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존경을 받는 나라는 더 드물었다. 이것이 로마 제국과 다른 패권 국가의 차이고 이 뿌리가 유럽의 힘이다. 유럽 문명의 두 뿌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일컫는데 전자는 그리스 문명, 후자는 유대 전통과 기독교를 뜻한다. 그리고 이 두 사상적 기둥을 내부에서 통합 부흥시키고 유럽 대부분 지역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 즉, 로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 정치와 사회 구성의 측면에서 로마와는 차이가 있었다. 로마가 패권국임에도 합리성과 현실성, 관용의 미덕을 제국에 영향하였던 모든 지역에 전파하며 끌어안은 반면 중국은
중앙의 나라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족 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비교적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다. 로마는 다른 민족을 지배 대상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야만 상태에 가까웠던 그들에게 기술과 문명을 전파하면서도 로마 시민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진정한 세계 국가를 추구했던 것이다. 로마는 제국 내 속주의 문화, 종교, 언어, 관습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자치권도 최대한 허용했으며 세금도 많이 걷지 않았다. 로마가 속주에 요구한 것은 제국의 일원임을 받아들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의 편에 서는 것 정도였다. 이탈리아 반도 내에 사는 로마 시민에게 특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타 지역에 근대 식민 지배를 연상시키는 탄압적인 차별을 했던 것도 아니다. 나아가 로마는 본국의 원로원 의원 자리도 속주 출신들에게 내주었고 네로 황제의 반대에 로마를 지키고자 일어난 갈리아 속주의 빈덱스 총독은 카에사르에 의해 복속된 갈리아 지방의 토착민 출신이었다. 이런 사실은 로마의 속주민이 제국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시 유럽에는 문명이라 할 만한 것조차 없었다. 정비된 도시나 도로, 통치 구조나 사회 시스템은 물론 독자적인 학문이나 예술도 발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냥과 기초적인 농업에 의지해 거칠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부족끼리의 잦은 충돌과 주변 민족에 의한 침략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로마의 확장은 단순한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침략을 넘어 고등 문명의 전파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나치나 일제가 내세웠던 시대착오적인 자기도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로마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들을 아직도 유럽 문명의 창조자이자 수호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근대적인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사회였다는 뜻은 아니다. 상당수의 로마 황제들이 암살당하거나 자살했고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나 5대 황제 네로처럼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 황제들이 등장해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검투사 경기에서 보듯 야만적이고 잔인한 면도 있었고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는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로마와 중세 이후 유럽 열강의 패권주의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일본 등 중세 말과 근대에 걸친 열강은 이미 고급 문명을 보유한 지역을 군사력으로 짓밟으며 문화를 파괴하고 자신의 가치를 강요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식량과 곡물, 자원을 수탈하고 창씨개명과 자국어 교육 금지를 통해 조선의 문화 자체를 말살하려 했고 에스파냐 정복자들에게 페루와 멕시코의 토속 문명은 박멸 대상이었으며 이를 명분으로 한 대량 학살의 결과 아즈텍, 잉카 문명은 기록도 거의 남기지 못한 채 괴멸의 길을 걸었다. 19세기 말의 조선은 이미 수천 년의 고유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중남미의 아즈텍과 잉카도 조직화된 사회 시스템과 종교를 보유함은 물론 로마 전성기를 능가하는 거대한 속초 건물을 세울 만큼 발달된 문명이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에스파냐는 군사력과 기만수를 통해 이들을 철저히 유린했던 것이다. 앞선 문물의 전달자 유럽 문화의 사상적 뿌리는 그리스에서 찾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근대 이전까지 유럽의 철학을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되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전 유럽에 전파했던 것은 로마다. 따라서 로마가 없었다면 그리스 철학은 지중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가 유럽 문명에 기여한 또 다른 부분은 팽창해가는 제국의 규모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는 점이다. 로마의 공공 건축물과 도로망, 생활수도 시스템은 선진적이었고 일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어구는 단지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유럽 대부분과 독일의 일부 지역까지 통하는 광대한 포장도로망을 건설한 로마인의 구체적인 업적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 흔히 시저로 불리는 이 인물은 로마 문명을 서유럽에 전파한 선구자였다. 그는 미개한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및 스위스, 벨기에와 영국 남부의 부족 국가를 복속시키면서 앞선 문물과 문명을 전달하고 개화시켰다. 개방적이고도 관용적인 카이사르의 행적은 도리어 문명의 전달자라는 불멸의 영예를 남겨주게 되었다. 그저 잔혹한 침탈자, 지배자였다면 당한 쪽에서 이런 지위를 안겼을 리 만무한 일이다. 로마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과 발전된 로마식 시스템을 유럽에 전달했고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이르러 기독교를 승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전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기독교 영화에서 로마는 잔인한 박해자로 등장하고 콘스탄티누스 이전 300년간 박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았다는 것은 세계 종교를 향한 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는 이런 변화를 통해 기독교 세계의 종주국이 되고 이후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동방의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는 기독교 세계의 보호자로서 1000년 동안 역할을 하게 된다. 로마에 의해 종교, 정치, 문화, 철학, 예술 등 자양분을 공급받은 유럽은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와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인의 장점 가운데 합리적, 관용적, 개방적, 실용적인 면은 로마인의 전통적인 장점이기도 하다. 물론 유럽 역시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 수많은 역사적 패착과 오점을 남겨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장점들이 늘 제대로 구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로마라는 정신적인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많은 전쟁과 혁명, 그리고 2번에 걸친 세계대전 등 격동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구심력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로마는 유럽일까? 유럽을 알려면 로마의 바탕을 이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로마는 로마일 뿐 문명으로서의 유럽과는 다른 세계다. 중세 유럽 문명은 로마의 멸망과 함께 탄생해 그 시신을 먹어치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로마와 관련된 잡다한 지식들. 1.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이름만 바뀐 것이다. 2. 로마의 노예들은 비교적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의사나 교사도 많았다. 3. 지금의 영어 알파벳은 로마 문자를 그대로 차용했다. 4. 로마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고 여성도 기본권은 있었지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는 못했다. 5. 로마의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였고 제국 전체 도로의 길이는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 대표적인 도로인 아피아가도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6. 도시 로마는 총 길이 150킬로미터에 달하는 발달된 상수도망이 있었다. 7. 로마는 모든 도시에 공중 목욕탕을 지었다. 영국 도시 바스의 이름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낭독한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였고요.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의 나머지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더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좋은 양식으로 더 풍요로워진 시간.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꿀잠 주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